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해볼 내용은요. 김기현, 인유한 전격 회동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계속 쓴소리 하겠다면서 인 위원장이 악수를 먼저 나눴는데요. 하지만 정작 민감한 주제인 중진과 친윤의 험지 출마 요구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 의원님? 네, 오늘 오전 40분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봉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에 따르면 오늘 면담에서 이 혁신위의 출범 취지와 서로 신뢰를 상호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통을 조금 더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당내에서 나오는 뭔가 불씨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좀 내홍이 좀 가라앉았다고 보이지만 네. 사실 이 수도권 출마 같이 좀 예민한 대화들도 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수도권 출마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한번 정치 생활을 시작하면은 지역구를 바꾸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혁신위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런 당에서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 바로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에 불만을 많이 표출하셨다고들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당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의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좀 절차들이나 뭐 의결 기구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지금 발벗고 나서서 좀 이렇게 보채는 식의 형색은 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있었던 그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좀 보인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 대변인? 타당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봉합이 정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서민들은 경제 위기에 시름을 하고 있는데 이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정부 여당이 특히 여당이 내부 갈등,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앵커께서도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작 민감한 주제인 중진, 그 영남 중진 그리고 친윤계의 수도권 출마 그리고 불출마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이런 것 같은데 다음 질문도 최 의원께 한번 살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출범한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한 달 내에 당이 바뀌지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이다. 뭔가 탈당을 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큰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로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의 역할을 일개 지역구 의원으로 한정하는 것 같고요. 네, 뭐 고향인 안동으로 출마하라 이런 얘기가 그리고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할 임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험지로 출마해서 그 지역구에 좀 가둬두는 건 바람직한 제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안동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 나오는 험지 출마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 지도부 그리고 영남 중진, 친윤계 이렇게 콕 집어서 좀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사람들, 검찰 출신들 꽂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뭐 의혹,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험지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험지는 수도권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실 제대로 된 험지라고 하면 호남이겠죠.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수도권은 어느 정도 그런 중진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해볼 만한 지역구라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험지는 따로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안동에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좀 뜬금없는 제안 같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두 당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 민주당 측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기자회견을 하시는 장면을 저도 지켜봤는데 네. 저는 좀 강성 팬덤과는 완전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신 거에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강성 팬덤이 너무 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협박까지도 한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 정말 민주당 안에서 정풍으로 좀 불어오는 것을 받으려면은 친명계랑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좀 움직여야 할 때다. 근데 그 방식이 물론 뭐 험지 출마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곤 하지만 꼭 험지 출마로는 그런 방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이 네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데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 내부 안에서도 좀 많은 균열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저도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꼬집어 주셨는데 강성 팬덤과의 결별 이걸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이재명 있을까요? 대표는 역대 당대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더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일명 비명계 모임이 4명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인데 이 4명이 좀 이 4명의 의견이 좀 과대 표집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 이미 강성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잔고 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받은 윤 대통령 장모 공방이 또 뜨거운데요.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과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지 말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달라졌다라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윤 대통령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헤어스타일이 달라져서? 네,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치에 그 일개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보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서 그 장모의 문제를 왜 사위한테 묻는지 모르겠다. 장모한테 다짜고짜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돈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크게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좀 이번에 사법 정의를 좀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치인이 뭐 대법원 판결 자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장모도 사기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 속에서 본인도 좀 피해를 입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일단은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징역 1년을 받았다고 할 정도의 사안이면은 좀 국민에게 수백억 이상의 피해를 안긴 이재명 대표도 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서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다. 뭐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내가 적어도 잘못 알았다라는 정도의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당에서 하시는데 오히려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지난 7월에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인데 돌이켜보면 지난 2월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본인들에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불리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유리한 내용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이렇게 야당을 향한 공세 도구로 이용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반박하실 기회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장모와 아내와는 상당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영부인이고 대통령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언론에 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쌍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받아들여져서 다 좀 소상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최수지 의원님께서 말실수를 하신 것 말실수 같은데 어떤 김건희 부분이죠? 여사가 왜 대통령실에서 함께 업무를 봅니까? 함께 업무를 보시죠.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붙는 수행 인원도 있고 영부인에게도 당연히 일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적으로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냥 뭐 아내에 불과하다, 가족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내조에만 전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주제에 좀 벗어난 갈래로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제도 과연 그렇게 저희가 얘기할 거리가 많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 토론 주제는 횡재세 도입 논란인데요. 지난해부터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3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 언론에 막 보도된 것이 은행원들의 뭐 임금이 상당히 높다, 뭐 성과급이 엄청나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막대한 이익의 세금을 물려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횡재세 우선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네, 먼저 안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14일에 민주당이 2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 이 2개 법안이 묶인 게 그 횡재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금융사가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일명 횡재세입니다. 해외에서의 많은 나라들도 도입을 이미 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금보다는 이중과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따라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등의 금융사가 벌어들인 순이자 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었을 때 이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여금이 금융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좀 사업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상생금융을 공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올해 약 1조 9천억 원의 횡재세가 거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여당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세수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횡재세가 당장의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공급을 줄이고 또 소득을 줄이면서 세금 부피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세금 부피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 네. 횡재세를 내는 그 부분을 말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어떻게든 횡재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다. 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개연성이 커지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이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 세금까지 부과하는 거는 아까 안규령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인세, 횡재세까지 이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장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융사에만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유기업이나 다른 기업들도 횡재세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차별적으로 도입해야겠다, 급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께서도 지금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이게 공급과 생산, 신규 투자까지 줄어들고요. 다시 시장 가격만 결국에는 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좀 제대로 법안을 살펴보고 이거를 세밀하게 따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무리한 가상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대 시장 논리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좀 들어보니까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상대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실지 누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투자한 자본이나 노동 그리고 기술에 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익이 발생한 곳에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장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전형적인 은행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좀 제기가 되는데, 사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방만했던 기업 대출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통폐합하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때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 자금만 8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86조 원을 들여서 은행들을 살렸고 그리고 성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융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외부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그걸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좀 돌려서 쓰자는 것이 뭐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라는 논리로만 좀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국민들도 많은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는 뭐 자습실을 이제 야간 자율학습 자습실을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선생님과 대학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하게 네가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야 해, 봉사를 해야만 해라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너만 잘하는 게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주장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잠자고 있었던 시장에서 이번에 흑자를 냈으니 잊지도 않던 세금을 법제화해서 이번에 강제로 제출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와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차별하는 맥락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자 장사를 한다 이렇게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솔직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좀 적절하게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환자세가 도입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도 하락되고 시장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도 감소하고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금융사들에서는 배당까지 다 멈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좀 걸 생각하고 차후에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은행의 모든 수익에 대해서 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자 수익에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이자 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은행의 사업을 통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가 될 전망인데 법안에 이재명 대표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당에서 시장 논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횡재세 법안 논의, 여야 계획과 입장, 앞으로 미래를 좀 그려볼까요? 네, 먼저 먼저 주시죠. 말씀드릴까요? 지금 특히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이 민주당 안은 하나를 놓쳤습니다. 이게 우리도 유럽처럼 횡재세를 도입했다라고 생색만 내기에 좀 쉬운 법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안기령 부대변인께서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상생 기여금 같은 경우는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최고 부담률 40%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의를 하나마나한 법안이다. 왜냐하면 이 부담률 같은 경우를 정부에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0.00001%만 부과를 해도 정부의 역할로 갈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의 범위도 제대로 좀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위임 법률의 일반 원칙에도 조금 위배가 되고요. 사실은 이 최고 부담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최저 부담률을 같이 적시를 해주는 게 맞는 법안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당장 총선만을 위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이 법안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법은 솔직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조금 더 당장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좀 세밀하게 조정되어 나가는 과정에 좀 같이 여당으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선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으로 가는 게 아니냐, 횡재세법.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55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정무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최수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거나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고금리로 서민들이 어려워할 때 정부가 은행에 상생 금융을 마련하라라는 등의 소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관치금융 비판이 항상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마련해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좀 근거를 마련하고 예측 가능성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투어 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요. 여당은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상속세와 주식 양도세 완화, 이에 맞서서 야당은 횡재세와 법인세 확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자, 서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글쎄요. 이번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대출 이자로 갖다 바친다라면서 소상공인이 은행에 종노릇을 한다라면서 은행권의 고금리를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아까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왔죠. 네,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여당이 포퓰리즘 총선을 위한 뭐 법안 발의라고 감히 비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네.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네, 총선 앞두고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이나 법안을 내는 것은 좀 당연하다는 시선으로 오히려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 또한 뭔가 선거의 전초전 성격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경기 부진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조를 상당히 좀 긴축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좋은 정책이나 법안들이 나오면은 여야가 같이 좀 지원해 나가고 협업해 나가는 과정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저도 체감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국민분들에 대한 그 정치 분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회 논의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